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의 두 번째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망갔었는데 8개월 만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는데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현재 김성태 전 회장은 계속 조사 중인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수원지검 사무실 곳곳에 이 불빛이 켜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이 검찰청에 도착한 김성태 전 회장은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쯤 김 전 회장이 우리 국적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 뒤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네, 체포 시한이 48시간을 넘기면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망을 피해서 해외로 도주했고 횡령 배임 등 혐의도 많아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늦어도 체포 시한 8시간 전까지 법원에 구속영장을 내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은 내일 오후나 저녁쯤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요 혐의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예상이 됩니까? 네, 먼저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수백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인들에게서 관련 진술과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횡령 배임 혐의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수백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다음에 나머지 혐의들을 차례차례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에서 만든 비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핵심 수사 내용 중 하나인데요. 다만 자금 흐름이 워낙 복잡해서 이 부분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도 나옵니다. 네, 수원지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오는 비행기에는 JTBC 이승환 기자가 함께 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물었는데 김 전 회장은 일단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현지에서부터 밀착 취재한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김 전 회장은 매일 이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체포 뒤 엿새 동안 생활한 외국인 수용소. 김 전 회장을 태울 호송 차량이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고 이 호송차가 공항 앞에 도착합니다. 취재진은 뜁니다. 하지만 차 안에 김 전 회장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요청이 있었고 호송팀은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륙 1시간 전 탑승구 앞. 운동복 차림에 책 한 권 손에 든 김 전 회장이 나타납니다. 도주는 왜 하신 겁니까?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게요. 네. 의혹은 부인했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번호 말도 못 알아보고. 네. 아무튼 제가 기내에선 듣기 싫은 질문에 헤드폰을 썼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모르는데 나중에 4시간 40분을 날아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찼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뒤로하고 김 전 회장은 곧바로 검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성태 전 회장이 말한 것, 즉 주장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혜성 기자, 먼저 대북 송금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대북 송금 자체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송금한 돈이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쌍방울 회사 돈이 아니라
본인 돈, 개인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72억 원을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 귀국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돈 10원도 준 게 없고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을 마치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하지만 당시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중국에 외화를 밀반출하면서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북한 히토류 개발된 대북 사업을 약속받은 대가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고 대주주 김성태 전 회장의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저렇게 직원들이 여러 명이 동원되고 결과로 나노스의 주가 조작, 주가 급등이 있었다면 개인 돈보다는 회사 돈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회사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은 피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횡령이나 배임 의혹은 전면 부인했는데 쌍방울과 계열사의 내부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예. 4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를 이번에 전면 부인한 겁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이 부인하면서 자금 출처와 종착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처남이자 쌍방울 재무를 담당한 김모 이사가 태국 이민국에 잡혀 있지만 현지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금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금고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김모 이사가 만약에 송환이 되지 않다. 현지에서 계속 재판받고 버틴다면은 이 전모를 알아내기는 좀 어렵다거나 또는 네.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이 횡령 배임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전화번호도 지금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이 재판에서 쌍방울 임원인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하긴 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뭐 물증을 제출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구체적으로 알 만한 정황은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요? 네네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법원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예. 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황제 도피 생활을 했다. 뭐 연예인도 불러서 생일 잔치도 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한마디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고 하고 근데 네, 하지만 골프장에서 체포가 됐다는 점 그리고 태국 생일 파티에 유명 가수까지 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해명이 납득이 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켠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또 다른 일당인 김만배는 그런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해왔습니다. 문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대부분 전원, 그러니까 들을 말을 전하는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전원이 아닌,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시장 선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때는 2014년 7월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로 정진상 전 실장도 함께 있는 가운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사가 왜 자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느냐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가 선거도 도왔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선거도 도운 만큼 남 변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사업자들이 한번 싸워보자고 나오면 곤란할 것 같다는 보고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백현 유원지 사업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이 선거를 지원한 걸 알고 있었던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직원 일부의 오염이고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가 뻔하다며 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설을 앞두고 일부러 야당 대표의 소환 소식을 이슈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응해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과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틀째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당 내부에선 소환 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야당 대표의 소환 소식을 올리려는 검찰의 뻔한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박에 맞서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 사법농단 등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돼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 조문이 애매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1월 방탄국회 소집 논란에 이어 이재명 방탄용 입법 논란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 발언 때문에 커지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했죠. 우리 적은 북한이다라는 말과 비교까지 했습니다. 당장 이란이 발끈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발언만 놓고 보면 멀쩡한 나라들이 적국이 된 셈인데 먼저 최윤경 기자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양국의 긍정적 정세 변화를 모르는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실언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시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해합니다.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입력받고 이를 여과 없이 발언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안팎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란 측에도 당연히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측이 서울에서도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근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적이 이란이다라고 했지만 일단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교역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소원해졌지만 우리도 이란의 주요 교역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적 발언이 왜 논란인지 정재윤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국을 서로 우호 관계로 볼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북한처럼 군사적으로 심하게 대치하는 주적 관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동 지도를 보시면 이란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즉 UAE는 전통적으로 사우디와 가깝지만 이란과도 관계를 유지한 실리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자료를 한번 보시죠. 외교부는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간 영토 분쟁이나 종교 갈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적관계라면 외교부가 말한 대로 밀접한 경제 파트너가 되긴 쉽지 않겠죠. 그러니 이란 정부가 이번 발언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을 아크 부대에 가서 한 것도 논란인데요. 마치 파병된 우리 군이 이란을 겨냥한다는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이란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곳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1962년 국교 수립 후 서울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겨났습니다. 2017년까지 한국은 이란의 4대 교역국,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도 사우디 등에 이어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이란 석유 판매 대금이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됐다거나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란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등 양국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역 등에서는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대통령의 발언은 수교 60년 된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JTBC 정지윤입니다.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돌발적인 게 많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발언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해야 할 해외 순방 무대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셈입니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지지율 상승의 호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유독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해 6월 첫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타 비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영국 순방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일정이 현지 교통 상황으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 변경은 왕실과 조율했고 장례식엔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최소한 의전에 실패한 것이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갔던 미국 방문. 이때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48초 환담에 그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일본 측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도 국기조차 놓이지 않은 채 30분짜리 약식으로 끝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길엔 MBC 기자만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란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3박 4일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이 소식은 두바이에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두바이를 찾았습니다.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기업에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은 이번 국빈 방문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투자 약속이 담긴 양국의 공동 성명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UAE의 확고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양국은 원자력과 에너지, 수소 등 여러 분야에서 48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한몸이라며 이번 순방에 동행한 경제인들에게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두바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국내에서는 여당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나경원 전 의원과 윤핵관 인사들이 충돌하고 있죠. 이 싸움에 오늘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이 정부직에서 해임된 게 아마 윤심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는 비서실장이 오늘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과 관련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입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 뜻이 담긴 입장문이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나 전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이를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크게 화를 내며 해임을 직접 지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출마 뜻을 사실상 굳혔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 40여 명이 성명서를 내고 나 전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친윤 반윤 계파 갈등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게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정부가 정하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금요일에 정확한 날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기 위해 방역 당국이 내건 조건은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만 빼고선 모두 충족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4만여 명으로 2주 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의 PCR 검사 양성률도 최근 계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고 오늘은 3.5%로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를 벗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내 여건이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언제든 벗어도 되지만 시점은 정부가 정하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2단계로 나눠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중대본에서 정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방역당국은 오는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해제 시점을 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 밤 서울에 눈 소식이 있고 또 당분간 영하권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런 날 망가진 보일러 대신 이불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곳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쳐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하 쪽방엔 한나체도 볕이 들지 않습니다. 88살 할아버지는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생활합니다. 일단 요 방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앉아있질 못해. 이불 속에 들어가죠. 냉장고 같아서. 월세 23만 원을 내고 있지만 보일러는 망가졌습니다. 이거 주인을 통해서 고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 소용없으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은 차갑겠네요. 바닥은 완전 얼음이지 그냥.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만큼 씨알은 거 먹어야 뭐 얘기를 전화하는 사람만 바보예요. 왜 안 해준다 이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럼 자기가 그냥 바쁘다고 그냥. 이런 상황 이유가 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집주인들로선 고쳐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허물어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져 있으니까 굳이 고쳐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생기면서 금이 간 건물 곳곳은 스티로폼으로 메꿔졌습니다. 세입자들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난방이 안 되세요? 네, 생리정판 떼고 있어. 춥고 좁은 방. 이마저도 언제 내몰릴까 걱정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불안한데요. 가야 되면 어딜 갈 거예요? 추위를 견딜 수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쪽방촌 상담소를 통해 대피처로 갈 수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눈이 쏟아진 강원도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못 치운 눈도 많고 당분간 계속 추울 걸로 보여서 그 피해가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산마다 눈이 쌓여서 산불 걱정을 덜게 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산간 마을 어딜 봐도 온통 눈 세상입니다. 마을길은 겨우 뚫렸는데 치우다만 눈이 도로가에 잔뜩 쌓였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는 건 되는데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눈을 쳐서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게 좀. 눈이 그치고 이틀째 피해가 속속 드러납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40m짜리 비닐하우스의 절반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도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무너진 빈 축사엔 손도 못 댔습니다. 인터넷이 끊겨 TV도 안 나옵니다. 인터넷하고 TV가 다 죽어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심에서도 눈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큰 길은 중장비로 치운다지만 결국은 사람 손이 닿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펜슬이 다 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쳐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아직 다 치우지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걷어온 눈은 벌써 산을 이뤘습니다. 강원도엔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어 제설과 복구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산불 걱정은 잠시 덜게 됐습니다. 큰 눈에 강원 영동에 한 달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와 산불 위기경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골프장에 소화기 분말가루와 물대포가 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 영종도에서 생긴 일인데요. 불이 났던 건 아닙니다. 방을 빼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던 골프장 운영사가 강제로 방을 빼러 온 법원 집행관들을 막아서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돈이 되다 보니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건데 골프가 신사의 스포츠란 말이 무색해지는 장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오전 8시 법원 집행관이 입구로 들어오려 하자 이내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까지 발사하며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구급차도 동원됐습니다. 법원이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해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골프장 운영사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500명가량이 막아선 겁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법원 집행관 측 600여 명과 경찰도 250명 동원됐습니다. 이 골프장은 원래 인천공항공사 땅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두고 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가 소송이 붙었는데 지난달 대법원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72 측은 후속 운영사 입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오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 1000여 명까지 가세해 강제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강제 집행은 끝났지만 격렬했던 현장 충돌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얗게 소화기 분말이 흩뿌려져 있고요. 법원 집행관을 막기 위해서 설치했던 철조망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이 심해 강제 집행은 골프장 2코스 가운데 한 코스만 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시행된 뒤 손님이 몰리면서 매출이 늘어나자 골프장이 버텼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은 향후 다른 코스도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백화점이 천장이 크게 갈라진 걸 확인하고도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11시간 가까이 그대로 영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8년 전 삼풍백화점 참사가 떠오른다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NC백화점입니다. 2층 여성복 매장 쪽 천장이 3m가량 갈라져 있습니다. 천장을 떠받치려고 기둥과 합판을 덧대놨습니다. 천장 금이 확인된 건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하지만 백화점은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마감 시간인 밤 9시까지 11시간 가까이 원래대로 영업했습니다. 영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없었고요. 지지대만 설치하고 영업이 마감이 되면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사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천장 사진이 확산됐고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며 영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제서야 백화점 측은 무기한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천장 균열을 발견한 지 24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하루 방문객이 평일 15,000명, 주말 3만 명인 이 백화점에선 4년 전에도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모르고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상품 백화점 그 일도 떠오르는 나같이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백화점 운영사 관계자는 건물 구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천장 석고보드가 파손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5.18 희생자 단체들이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군경 묘역을 찾았습니다.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인데 시민과 계엄군 모두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이제는 화해할 때라고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과 군경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남겨진 이들이 안고 있던 응어리가 43년 만에 풀릴 계기를 맞았습니다. 5.18 유가족과 부상자, 공로자회가 처음으로 계엄군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지금쯤 환갑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됐을 25 군인의 묘역을 만지는 손길이 애틋합니다. 한쪽은 군인으로서 희생당하고 또 한쪽은 광주 시민이나 전남 도민으로서 희생을 당했는데 둘 다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군부의 지시로 투입된 군인과 경찰 역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도 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을 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죄 없는 병사들, 그 상명하복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 우리 형제 다 아들들인데. 피해자들이 마음을 돌린 건 지난해 3월 전직 공수부대원이 유족을 찾아 사과하는 등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압 작전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의 사정도 용서를 결심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오늘 참배를 시작으로 다음 달엔 특전사 동지회가 5.18 광주 묘역을 참배하는 등 양측은 화해를 위한 걸음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빌라 수백 채,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서민들을 울렸던 정모 씨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할 당시 부동산과 분양회사 측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통화 녹취를 살펴봤습니다.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어떤 수법으로 속였는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맨 처음 건물주와 계약했던 피해자들은 얼마 뒤 빌라를 분양받았다는 새 집주인 정 씨와 다시 계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바뀐 집주인의 신용을 의심하자 신용상태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제기면 분양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매장되는 거지, 부동산 쪽에서. 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증금 반환보험도 가입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겐 의무가입인 보험인데도 집주인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니 전세금을 더 올려받겠다고 합니다. 리스크도 지금 안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더 드리고 일주하시는 거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부동산과 분양회사가 내민 건 특약이란 단어입니다. 저희 쪽에서 깰 수 있는 특약들은 넣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면 은행에도 알려야 하지 않냐고 묻자 알리면 아니죠. 바로 알릴 필요는 특히나 괜히 망했다가 그래서 대출 다시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런 말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거리가 멀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바뀌는 임차인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여러 가지 신용 정보라든지 아니면 집단 악성 대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오히려 노출될까 봐. 특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까지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수단이 없는 한 특약은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로 꼽히는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의 계약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푼 규제를 놓고 둔촌 주공 구하기 아니냐고 할 정도였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약률이 60-70%대에 그친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8년 전 당시 최대 재건축 단지였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계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0% 계약하며 완판됐습니다. 그런데 헬리오시티를 넘어선 1만 가구 규모의 강동구 둔촌주공은 오늘까지 보름간 진행한 계약 기간에도 다 팔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둔촌주공 구하기로 완판될 거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업계에선 계약률을 60에서 70%대로 추정합니다. 원래 더 저조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담은 1.3 대책이 나온 뒤 그나마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 제한 기간 축소,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이 둔촌주공의 맞춤형 혜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건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도 집을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조합 측은 오늘은 정확한 계약률을 발표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70% 이상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4,8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집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결국 둔촌주공은 예비 당첨자와 계약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완판이 안 되면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까지 가야 합니다.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인 둔촌주공마저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 5.5%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문화 대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이런 상황에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대로면 올해 우리나라는 1%대 성장도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전망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를 기록한 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강도 방역으로 인한 대도시 봉쇄 정책으로 생산과 소비가 다 위축된 겁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년 전보다 4.4% 줄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지난 12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27% 줄었습니다. 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38% 줄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빗장을 열었지만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반대로 중국에 빗장을 건 나라가 늘면서 당분간은 내수도 수출도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늦어진다면은 결국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중국과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중국이 6에서 7% 성장률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2에서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7%를 밑돌 거라고 봤는데 대중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1%대 성장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일본도 우리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서 먹고 사는 게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기업들이 이른바 인플레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올려주기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시면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김현애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햄버거 매장 앞.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전 메뉴의 80%나 값이 오를 예정입니다. 生きていかれるかなって感じですね。上がるのは10円20円じゃないんで全てがなんか切り詰めなきゃなとは考えてます。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일본에서도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임금을 올려주라고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이른바 인플레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10만 엔, 우리 돈 약 96만 원을 줬습니다. 매달 만 엔, 우리 돈 약 9만 6천 원을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その中で何社そういうのに取り組んでるかって言われたらちょっとまだわからない。もっと全体的にやった方がいいのかなとは思いますね. 일본 기업들이 전례 없는 고물가 수당을 만든 건
임금 인상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올려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인플레 수당을 지급해 노동력 유출을 방지하고 다만 일부 기업에선 수당 신설 자체가 부담이란 불만도 있어 인플레 수당 제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전과 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얼마 전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해외에서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건지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혹시 사망 여우 맞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별걸 다.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 맞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네, 찍겠습니다. 여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라. 여사님! 사랑합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위는 오늘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마무리까지 이 위증 여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좀 된 것이 아니에요. 사과하지 않으면은 의사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파행하십시오. 자. 파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도심 한가운데에서 지극히 평범했던 159명에게 닥친 비극.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정조사 특위가 과연 그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다했는지는 역시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쟁이라는 목소리 속에 많은 것들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정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에요.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 사임 하나에만 묻혀있던 야당도 비판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반쪽, 제대로 된 답변도 자료도 제출 안 된 국정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늘 유가족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특위를 마감한 우상호 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159명의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 반성은 대부분 말뿐이기 십상입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그저 해맑은 19살 같다가도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질 때면 눈빛이 변합니다. 피츠버거와 계약한 고교 최고의 투수 신준석은 기쁨보단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시속 150km가 훌쩍 넘는 묵직한 직구. 탄탄한 체구로 강속구를 뿌리는 심준석은 고교 무대에 오르자마자 주목받았습니다. 야구 팬들은 꼴찌를 하면 최고 유망주를 지명할 수 있다며 심준석 리그란 농담 섞인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12개 구단이 관심을 보였고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피츠버그를 선택했습니다. 국내도 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 갈 수 있을 때 더 부딪혀보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면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 현지에선 공이 떠오르는 듯한 착각을 준다며 벌써 심준석의 투구를 조명하고 MLB.com은 어린 시절 박찬호가 떠오른다 치켜세웠습니다. 저도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타자를 되게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인상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곧바로 시작될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 일찌감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근력을 키워 더 힘있게 공을 던지고 쓸 수 있는 무기를 늘리는 것도 목표입니다. 기쁨보다는 도끼를 많이 품어가지고 마른 거밖에 없으니까 체인지업도 있으면은 되게 타자랑 승부할 때 타이밍도 되게 잘 뺏을 수 있을 것 같고. 매일 한 발씩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품고 19살 심준석은 꿈의 무대를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밤 사이에 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특히 블랙아이스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영상부터 보시죠. 이 평범해 보이는 도로에서 차량이 방향을 잃고 차와 사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또 뒤따르던 다른 차는 결국 쾅하고 연달아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블랙아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의 검은색과 비슷해서 운전자가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내린 뒤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날리고 추위도 계속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주행 속도를 좀 줄여야 되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려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지열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다리 위나 또 햇볕이 덜 드는 터널이나 지하철의 출입구 등 그늘진 곳에서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낮에는 영상권으로 좀 오르면서 추위가 덜하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의 이런 추위가 설 연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서부, 전라 쪽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적설량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쪽으로 최고 3cm의 눈이 내일 새벽까지 내리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북 쪽으로는 1cm 안팎, 그리고 전북과 경북 북부 쪽으로는 0.1cm 미만의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끼었다가 낮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5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네, 모레 목요일엔 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차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설 연휴 시작인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요. 설 연휴가 끝나는 화요일은 영하 13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소화해내고야 만다. 그것도 시원하게. 126년 당신 곁에 활명수. 아직 작은 배역이지만 노력하다 보면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 있겠어? 혹시 알아요? 식당도 차리고 보험 광고도 찍고 그 이상도 가능할지.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